발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뉴스인사 프라임 시간입니다. 뉴스인사 프라임은요, 유튜브 멤버십 회원에게만 우선 서비스가 되는데요. 유튜브 멤버십에 먼저 가입을 하시고 뉴스토마토 무료 구독 신청해 주시면 종이신문과 전자신문의 뉴스토마토 무료 구독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홍보하고 있는 강화 교동 통통쌀 16kg도 여러분 같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시고 뉴스토마토 구독 신청, 이거 돈 안 드는 거니까 같이 해주셔야지 특별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과 질문들도 같이 또 방송할 때 얘기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반영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뉴스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은 대기자의 1팀 시간이죠. 변상욱 대기자하고 깊이 있게 짚어보는 이 시간 저는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변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제가 이제 요거 하나 먼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네. 이번에 MBC에서 바이든 날리면 소송 졌어요. 법원이 정정보도하라고 나왔어요. 이거 진짜 황당무계한데.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 방문할 당시에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논란이 있었는데 재판 과정에서는 어쨌든 그 전문가가 새끼라는 말, 이건 새끼란 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대통령이 새끼라고 말한 거는 맞다, 확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바이든이라고 했는지 날리면이라고 했는지 좀 판독 불가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MBC 보고 정정보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고가 외교부잖아요. 그래서 외교부가 그런 주장을 원고 적격이 있는지도 좀 이상하지만 뭐 적격이 있다고 치더라도 원고가 입증해야 되잖아요. 잘못됐다는 것을. 그렇지. 근데 지금 그 법원에서 나온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원고가 입증에 실패한 거거든요. 우리 변호사들 보기에는. 근데 왜 원고편을 들어줬을까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볼 때하고 판사가 볼 때하고 그렇게 차이가 큰가요? 저도 궁금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 그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그다음에 이 새끼 들이 승인 안 해. 그다음에 땡땡땡땡 잘 안 들린다. 법원에서도 이거 아닙니까? 잘 안 들린다. 도대체 판독이 불가하다. 쪽팔려서는 분명히 들린다. 어떡하나도 분명히 들리고. 그러면 MBC의 잘못은 뭐냐? 미국이라는 걸 넣고 바이든이라는 걸 넣어갖고 자막으로 자세히 안내한 것이 청취자들이 잘 안 들리네라고 판단해야 되는데 미국이라고 가로하고 넣어주고 바이든을 넣었으니까 분명히 그리로 몰고 가려고 한 거 아니냐. 유도한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아무튼 안 들린다. 안 들리는데 잘못했으니 정정은 하라.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상한 거죠. 하나씩 짚어보면 말씀하신 대로 판사는 외교부의 주장, 우리의 국익과 관련된 것입니다라는 뉘앙스의 외교부의 주장을 일단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박진 외교부 장관 지나가면서 내가 들었는데 우리 국회를 향해서 당신들이 내가 1억 달러 약속을 이미 이렇게 정상회의에서 했는데 쪽팔리게 그걸 안 받아주면 진짜 안 되는데 라고 걱정하신 뉘앙스다라고 외교부 장관의 말을 또 그대로 인용한 것, 이 두 가지를 이제 근거로 해서 아무튼 그러면 MBC가 잘못을 했네. 정말 바이든이면은 네가 입증을 해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제 법적인 문제는 뭐 변호사님이 잘 해주실 거니까 언론 상황에서 도대체 앞으로 보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말한 사람이 나 그렇게 말 안 했어. 그러면 근데 희미하게 녹음은 돼 있는데 잘 안 들려. 그러면 보도는 일체 못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삐 처리해야 돼, 삐 처리? 근데 지금 상황은 이 정도에서 끝나지만 아까 조금 전에 얘기를 잠깐 하시던데 얼마든지 동영상까지 조작이 가능한 시대에서 누군가가 그건 조작된 겁니다. 난 저 사람과 만나서 저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어딘가에서 다 조작해 갖고 온 사실입니다. 조작을 절대 안 했다는 걸 입증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언론사 측에서는. 와, 그게 말이 돼요? 예를 들면 일주일 동안에 내가 아무런 조작도 안 했다는 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뭔가 작업을 했다는 걸 입증하기는 쉬운데 안 했다는 걸 어떻게 입증해? 안 했다는 걸 어떻게 입증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문제.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발언을 한 문제인데 홀에서 이렇게 걸어 나오면서 그걸 외교부가 나서서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다퉈야 될 실제 뭐라고요? 이걸 법적 이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 원고 적격이라고 하죠. 원고 적격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자,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도저히 불가한데 판단이. 그러나 일단 MBC는 바이든인 걸 증명 못했으면 정정보도를 해라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국민의 60%가 바이든으로 들은 건 그럼 법원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요. 그걸 이제 난감한 거죠.
그럼 국민의 60%가 듣기에는 바이든 맞구만이라고 했던 거에 대해서 무시할 수 있는 법원의 근거는 도대체 뭐냐? 아니 그리고요 진짜 웃긴 게요. MBC만 그렇게 보도한 게 아니거든요. 140개 언론사가. 조금 먼저 보도했다고 다른 140개 언론이 MBC 제외 모든 언론이 MBC가 따라했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SBS 담당자도 그때, 네, 그때 얘기했잖아요. 자존심 상한다. 네, 우리가 판단해서 보도를 했는데 왜 우리가 MBC를 베껴서 보도했다고 그리고 그러냐? 잘렸잖아요 그분이. SNS에서 잘렸다니까요. 그분이 그렇게 용감하게 말하고 우리는 분명히 저 사람 좀 있으면 잘린다. 진짜 잘려버렸어요. 물론 MBC가 보도했기 때문에 맘 놓고 베껴서 보도한 언론사가 꽤 많은 건 분명합니다만은 대다수의 큰 언론사들은 몇 번이고 팀원들끼리 또는 전체 데스크가 함께해서 들은 다음에 확인하고 보도한 당연하죠. 것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다음 MBC가 보도했다고 나 MBC에서 말하니까 안심하고 따라했어요라고 하는 KBS나 SBS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바이든 날리면 막 어지러우면 자막을 넣을 때 두 개 다 넣어? 바이든 물음표, 자 날리면 물음표, 선택일 이렇게 쓰고서 자막을 그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바이든 오와 날리면요. 예. 아니 근데 솔직히 전 날리면은 절대 안 들리거든요. 그래요? 그럼 바이든 오와 XX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좀 복잡해요. 바이든 이렇게 하면은 두 음절입니다. 그렇죠. 날리면은 받침이 있어갖고 세 음절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뭐 파열은 파세면 근데 이러더라고. 아무튼 뭐 예. 아니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이거 사람들이 지적을 안 하던데 대통령이 그러면은 내가 뭐라고 말했다고 정확히 말을 해줘야죠.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와줘야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대통령실을 증인으로 할까봐 외교부 장관이 아마 아니 외교부 장관이 했더라도 증인은 대통령이 나와줘야죠. 근데 아무튼 그 말을 한 사람에게 너 뭐라고 말했니? 그러니까 물어봐야죠. 통상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죄라든가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는 걸로 법견 그렇게 돼 있을 텐데 이건 대법원도 인정한 판결인데 이거 하급심에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결과가 올 수도 있고. 뒤집어져야 돼요. 다 뒤집어져야 또 하나 자연스럽지 않다. 바이든이라고 거기서 말한 것이라고 법원의 판단인데 그러면 남의 나라 가서 정상회의를 한 다음에 나오면서 자기네 나라 국회를 향해서 저 새끼들 저것들 때문에 쪽팔려지면 이게 그러면 자연스러운 거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문제는 대법원에 가서 확정이 되면 대통령이 자기네 야당 국회의원 전체를 향해서 새끼 또는 쪽팔 이 단어를 가지고 공격을 했다는 것. 그것도 그렇죠. 남의 나라들 정상들이 다 모인 정상회의장에서 문제를 사과를 해야 돼요. 그럼요. 국회한테 사과를 하든지 야당한테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국민들한테는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그것도 또 어떻게 할 거냐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아니 대통령이 왜 이렇게 비속어랑 이런 나쁜 말을 쓰죠? 쪽팔리다, 새끼 뭐 이런 말은 좀 안 좋은 말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국민들이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럴 거라고 다들 그 정도. 아니 원래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나머지가 하도 이상하니까. 그 정도의 어법이나 그 정도의 의식을 늘 보여줬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욕을 했을 거야라는 생각은 오히려 더 많이 하는 것 그러니까 같은데.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말을 썼다고 해보세요. 혼자서 밥을 먹었다고 야단 맞는 대통령인데 뭐 욕을 했다가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왜 문재인 대통령이 하면은 난리가 나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하시면은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러냐고요. 언론이 특히 왜 그러냐고요. 저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언론이. 언론이 왜 그러냐고요. 그걸 가지고 소극적 공격이라고 합니다. 소극적 공격? 예. 그러니까 수동적 공격이 아니고 수동적, 피동적 공격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강한 사람한테는 강한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강하게 압박하고 언제 당하고 언제 압수수색이 들어올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은 전체적으로 언제 확 다운되는 건데 얘기가 나온 김에 언론이 그렇게 통제가 되나요? 라고 하는데 언론의 통제가 항상 중층적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나 또는 정부가 강하게 압박하면 기자가 움츠러들면서 자기 검열하에 조심스럽게 기사를 쓴다거나 기사를 아예 회피하고 안 쓴다거나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언론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이 들어가거나 소송이 들어가면 맨 위에 대주주와 이사진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야, 이거 우리 회사 또 이게 또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다. 또는
정부하고 어떤 로비를 하거나 협찬을 따내거나 지원금을 받아야 되는데 야, 이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가갖고 얘기를 하냐 장관 만나가지고 그러면서 대주주와 이사진이 일단 움츠러들죠. 그러면 경영진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장과 사장 밑에 본부장들이 이제 경영진인데 경영진이 움찔하죠. 위에서는 그렇게 난리가 났지 옆에서는 막 전화 오지. 그러면 이제 밑에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국장급들이죠. 네. 똑바로 해라. 벌써 압수수색이 무슨 말이냐. 또는 소송이 벌써 가액으로 얼마나 된다 돈이. 또는 뭐 누구 또 잡혀가서 조사받았지. 계속 이런 문제를 어떻게 맨날 끌고 갈 거냐. 조심들 시켜라. 그럼 이제 국장 와서 이제 부장들을 쭉 부르죠. 정치부장, 사회부장. 이렇게 해서 기자들한테까지 압력이 쭉 내려가는데 그냥 부장이 불러서 야단친 거와 대주주 이사진부터 쭉 내려와서 엄청난 무게로 불어난 거와 다른 거죠. 또 하나. 저 인간 때문에 내 책상도 뒤지고 갔어 하고 이제 동료들의 압박이 시작이 됩니다. 지나가면서 쓱 보죠. 기자와 제작진을. 네. 아, 쟤들 때문에 말이야.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료들의 압박이 또 이제 옆에서 이제 수평적으로 다가오고 이렇게 되면 기자들과 담당 시사 프로그램 제작 PD들의 압박이 이제 엄청나게 가중되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한술 더 뜨죠. 왜냐하면 여기다가 용공 불순분자라는 딱지를 붙여버린단 말이죠. 빨갱이라고 네. 붙여버려요. 그럼 그럼 집에 가면은 아들, 딸이 아빠도 불순분자였어요? 라고 물을 수도 있고 동창회에 갔는데 야, 여기는 정치 성향 강한 놈들은 오는 동창회가 아니야. 난 네가 오면 난 나갈란다. 동창회에서 이제 왕따가 된단 말이죠. 그래요. 네. 심지어는요. 죄송합니다. 이 개인적인 얘기 해도 될까요? 그럼요. 네. 5.18과 관련해서 제 고등학교 동기 동창 중에 희생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5.18 희생자가. 예, 그 현장에서 희생자가 아니고 나중에 그걸 국민들한테 알리는 과정에서 너무 고생하고 하다가 이제 그 친구에게 뭔가 함께 가서 몇십 주년이 지났으니까 또 조문도 하는, 조문이라기보다는 위로나 또는 친구를 이렇게 추모하는 어떤 행사를 갖자. 그런 정치적인 발언은 동창회에서 곤란하지 않냐. 어머나. 물론 5.18을 놓고 어떤 정치 세력은 추모하자 그러고 어떤 정치 세력은 부담스러워하는 걸 알겠어요. 그러나 자기 친구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이죠. 자기 주변에서 자기에게 정부가 붙여준 딱지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 너 불순분자더라. 그거에 맞게 행동하는군요. 예. 그러면 물론 아니야, 힘내, 용기를 가져 이렇게 해주는 동창도 있을 수 있지만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친척 중에서도 해주는 친척이 있고 아닌 친척도 있을 수 있고 이러면서 이게 사회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네. 가까이 주변 사람, 너 나아가서는 사회. 그러니까 이 모든 압박을 결국 현장에 가서 취재하는 한 명의 기자가 뒤집어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축되는데 이걸 기자는 기레기야 하면서 기자 한 사람만 욕하시는데 사실은 엄청나게 복잡하고 더군다나 이제 그게 동료들 사이에서도 보수 노조가 있고 진보 노조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압박들이 언론사에서 횡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대표적인 예가 TBS 사례예요. 사실은 말하자면. 그렇죠. 예, TBS도 제가 보면은 그때 오세훈 시장이 이제 한창 뭐 자기 페라거모 그 신발 가지고 공정하지 못하게 방송을 했네 안 했네 이러면서부터 이제 이게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 압박이. 그러면서 그때 이강택 사장이 왜 쓸데없이 그런 방송을 하게끔 만들어갖고 문제냐라는 말을 이 TBS에 있는 직원들이 반반으로 갈려가지고 막 이제 이강택 전 사장을 공격하다가 이제는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PD와 제작진들을 막 공격하면서 니네 때문에 우리가 결국 일자리를 뺏겼어 이러면서 이제 엄청 무섭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막 욕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이제 만들어 버리면서 결과론적으로는 내부 분열을 다 일으켜버리고 지금 MBC도 제3노조랑 뭐 나머지 노조랑 막 이렇게 좀 싸우는 거랑 똑같은 그렇죠. 방식이고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기자들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뭘 할 수도 없고 아니요. 소신은 그럴 때 발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네, 그럴 때 발휘하는 겁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못해요. 아무런 압박도 없고 편안한 세상에서 소신이 뭐 그렇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결국은 그런 때 쓰라고 소신이 필요한 거고 또 용기가 필요한 거여서 그러나 기자가 먼저 소리 지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기자가 소리 질렀는데
탄압을 받거나 몽둥이질을 당하면 그때 주변에서 나서주는 거지, 기자가 소리치지 않으면 뭐 결국은 어떤 해방, 어떤 자유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서 시작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을 때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마지막 판단을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사법부인데. 그렇죠. 사법부죠. 그게 바로 이번에 MBC 방송 그사의 그 사법부 판단에서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글로벌 펀드에 1억 달러를 기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당시 여소야대 상황이었고 만약 야당이 이를 동의해주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괄호 열고 윤 대통령이 괄호 닫고 충분히 우려할 수 있었다고. 따라서 윤 대통령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대한민국 국회를 상대로 이 사건 발언을 했다고 보면 자연스럽다. 이게 바로 판결문에 나와 있는 워딩인데 그럼 본인은 왜 거기다 괄호 열고 윤 대통령을 왜 넣어주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괄호 열고 미국을 넣은 MBC는 문제가 되고. 네, 그러니까 괄호 열고 왜 얘는 넣어도 되고 우리는 넣으면 안 되고 이게 하면 안 되죠. 시계열상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보면 우리 대통령이 저 1억 내겠습니다 이렇게 연설을 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 뒤에 나와서 우리 60억 얘기를 했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게 다 끝난 다음에 나올 때 60억을 듣고 나오는 순간인데, 야, 저 국회에서 안 되면 창피해서 어떡하지? 라고 얘기할 것이냐. 60억 얘기를 들은 사람이 60억을 생각하면서 아이고 60억은 그건 나라가 크니까 그렇고 우리 같이 작은 나라에서 1억이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했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여기서 언론 보도가 제대로 확산되지 않고 있는데 이미 대한민국이 해외에 잘 안 되는 어떤 불쌍한 지역에다 돈을 원조하는 것은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심의를 해서 그 예산을 통과시켜줬어요. 이거는 국회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뭔가 오해를 하시는데 그렇죠. 1억은 쪽팔리는 돈이 아니에요. 자랑스럽게 다른 나라에게 빌려주거나 또는 도와주는 돈이고 그것은 국회가 1억이 아니라 몇백억 차원에서 알아서 쓰라고 이미 예산 심의가 끝난 겁니다. 네. 그리고 1.6%예요. 그 예산에. 그 예산의 1.6%를 살짝 떼다가 주고 오는 건데 승인 안 해준다고 쪽팔리고 승인 안 해주면 쪽팔려서 어떡하지 말이 안 보다는 되는 소리죠. 우리는 1억인데 저기는 60억을 부르네. 저 60억 배팅 안 되면 어떡하지 쪽팔려서가 훨씬 더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여기서 법원이 제동을 걸죠. 그러니까요. 우리 대통령께서는 꼼꼼하셔갖고 미국 국회는 의회라고 반드시 부르실 거고 국회라고 불렀다면 이건 대한민국 의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런 실수를 절대 할 리가 없다는 걸 전제로 하고 법원은 판결이 내려진 거죠. 참 꼼꼼한 사법부였습니다, 이번에. 2심하고 대법원까지, 대법원은 뭐 법률심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2심은 또 한번 재미나게 한번 붙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소심 이제 가잖아요. 네. 그래서 선고가 중요하다니까요. 4월 달에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저는 사법부가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지만 수많은 저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가 총선에 몇 석을 얻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게 정말 더 창피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지적인 작업, 뭐 지식인이라고 기자를 얘기하기는 좀 부끄럽습니다만 지적인 작업과 또는 양심을 걸고 하는 작업, 기자라든가 판결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문제는 제가 뭐 잠깐 그런 얘기를 어서 한 것 같습니다만은 회색은 한번 더럽혀지면 계속 검어지지 흰색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회색은 검어지지 다시 휘어지지 않습니다. 뭔가 움츠러들고 한번 저지르면 그 다음에는 한번 저질렀다니까 더 쉬울 수도 있고 또는 자기가 했던 걸 변명하고 보호하려니까 자기 보호를 하려니까 자꾸 그쪽으로 명분을 쌓으려고 애를 쓰고 변명거리들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자꾸 가죠. 그게 인지부조화예요. 인지부조화. 네. 인지부조화를 경험하게 되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명분이나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점점 더 극단적으로 가면서 이상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요 얘기도 여쭤보겠습니다. 방심이가 윤 대통령 출근길을 중계한 유튜버 국가안보를 이유로 해서 그 사람의 방송을 못 보도록 접속 차단을 시켰는데 해외에서 그대로 본단 말이죠. 이거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그거를 못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국익에 반한다는 거 아닙니까? 국익 때문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국가의 VVVIP의 동선을 노출시켜서 문제가 됐다는 건데 아니 다 노출돼 있는 거 아니에요? 출근길에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오늘 오셨네 안 오셨네를 체크하는 건데 여기서도 이제 기자들이 좀 혼란스러워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대통령의 행적을 계속 보도하는데 9시 58분에 삼각지를 커브를 틀어서 9시 59분에 정문으로 들어갑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대통령이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면 노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시간을 노리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보도를 했는데 어떤 날은 오고 어떤 날은 안 오고 어떤 날은 11시 반에 나타나는데 어떤 날은 12시에 나타나고 어떤 날은 9시 반에 나타나고 라고 보도를 하면은 대통령을 노리는 사람이 더 혼란스러운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아무튼 그건 뭐 그렇다고 치고 그래서 맨 처음에 이상했습니다. 네. 대통령이 얼마나 칼같이 시간을 지키는지를 정확하게 동선을 잘라서 보도하면 대통령에게 위해가 갈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오늘 안 왔어요. 대통령이 오늘 뭐 11시에 왔어요. 9시에 왔어요가 들쑥날쑥 도대체 파악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보도가 대통령에게 오히려 더 위해가 된다? 근데 뭐 그 교통통제만 하는 거 보면 금방 하는 문제인데.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본인이 공개적으로 다 해놨잖아요. 솔직히. 네. 그냥 청와대에 계셨으면 우리가 그런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스스로 그냥 노출시켜가지고 공개적으로 만들어 놓고 네. 그걸 우리가 알았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출퇴근 시간을 제대로 안 지키니까 영국 다운인가 싶었는지 그 뭐 수상 관저 찾아가는데 못 찾아가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자, 근데 문제는 그럼 국익이라고 할 때 절대로 보도하면 안 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국익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국가 기밀로 분류가 있다 하더라도 네. 그 언론 보도가 국익에 직접적이고 지금 막 존재하는 현존하는 위험이 될 때만 이건 보도를 갖다 통제하게 돼 있거든요. 정부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렇죠. 비공개가 예외인 겁니다. 근데 국민들이 하도 엄한 시절을 살다 보니까 아이고 정부가 정보를 갖다가 다 그럼 움켜쥐고 안 내놓는 게 당연하지 어떻게 국민들한테 다 알려라고 하는데 모든 건 국민한테 공개하는 게 원칙이고 비공개가 예외고요. 헌법재판소의 97년, 92년 판결을 봐도 네. 국가의 존립과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해가 없는 행위는 처벌해서도 안 되고 그다음에 명백한 위험성이 있어서 위해할 경우만 이런 통제를 적용한다라고 돼 있고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목적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서 국민의 알 권리가 무의미하게 되면 이것도 안 된다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헌법 제21조의 취지에 대한 언론자유 취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석을 보면 네. 언론의 자유란 무엇이냐? 어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유, 그걸 수집할 수 있는 자유, 처리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네.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자가 매일 거기 나가갖고 접근하고 수집하고 처리한 정보가 네. 이건 국익에 위해된 게 아니고요. 그다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국익에 관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거는 공직자. 자기가 직무 중에 취득한 모든 정보는 잠깐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이건 조금이라도 내놓으면 안 되고요. 그거는 행정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직무상의 기밀이고 언론이 국민을 대신해서 알 권리를 위해 취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데 이걸 두 개를 혼동해 쓰는 그렇죠. 거죠. 예,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법률이 우리나라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만든 거죠. 예, 이 법률은 약칭 정보공개법인데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자, 여기에서는 제3조가 있습니다. 3조. 정보 공개 원칙이라고 되어 있고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국익이라는 것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도 좀 전에 부동산 관련 세금 얘기하셨잖아요. 네. 누구한테는 정말 이익이 되고 누구한테는 손실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국익이 도대체 어느 쪽에서 발생한 거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국익은 항상 보편적이고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되고요. 네. 일본에게 다 털고 다 줄 거 주고 갑시다. 그 언제 국익과 관련해서 논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익은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들이 논의를 해야 결정되는 건데 행정부서의 한 일개 부처가 또는 심의 기관이 국익에 위배되어 안 되어를 다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국익에 대한 결정권을 정부나 또는 행정기관한테 맡길 수 없는 겁니다. 네.
공론장을 통해서 결정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최근에 뭐 뉴스타파 등등 시민단체가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공개하라고 하는 소송을 냈었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지금 다 이겨가지고 공개하라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언론의 제일 문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의식을 갖고 어떤 게 국익이냐, 어느 만큼까지가 국익이고 언론은 어디까지 접근할 수 있냐를 공론의 장을 만들어서 그렇죠. 토론하자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언론이 한마디도 안 해요. 자기네 손발이 잘려나가는데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12.12 군사정변 관련된 언론 보도 얘기하면서 서울의 봄을 연결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 어묵했던 이 언론 탄압 얘기를 하려다가 말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꼭 해야 된다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두 가지 질문만 해보겠습니다. 이때 사실은 수많은 언론인들이 불이한 거 하면서 이 군사 독재 정권의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썼다가 보도를 했다가 많이 탄압을 당했고 박정희 정권 후반부터 전두환 정권으로 연결되는 언론 탄압이 정말 극에 달했었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KBS 박민희 사장 뭐 내지는 이 정부 여당에서 계속해서 방통위를 문제 삼으면서 이거 안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언론이 삐뚤어졌다,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모든 공영방송이나 이런 쪽에다가 철퇴를 가하는 모습 보이니까 진짜 오늘 제가 딱 들었는데요. SBS, KBS 이런 데서 나오는 뉴스의 대다수가 정말 윤땡 뉴스처럼 한 80% 이상이 전부 다 정부 정책을 잘했다고 얘기해주고 나머지 민주당이나 이런 데에서는 계속 딴지 건다는 식으로 보도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어요. 실제 요즘의 시대에 제가 그걸 보고 야 진짜 이렇게까지 요즘 시대도 일어나? 근데 저는 어떤 게 떠오르냐면 박정희 유신 정권 시대와 전두환 정권 시대의 프레스카드제가 떠오르는데 그건 뭐죠? 1971년에 박정희 대통령 정부에서 처음 시작을 했죠. 그때 기자가 현직에 7,000명이 있었어요. 근데 기자증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주민등록 번호처럼 기자 번호가 있는 거죠. 제가 3번 기자고 5번 기자시고 뭐 7번 기자시고 동아일보의 아무개는 356번 기자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넘버링이 돼갖고 기자증이 나왔어요. 이 프레스 카드를 가진 사람만 취재가 가능하고 기사를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7,200명인데 전국 언론사에 4,000장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지 말라는 정확하게 4,200장이 나왔는데 그럼 3,000명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3,000명은 교열부로 들어가 있든지 편집부에서 밖에 나오지를 않든지 아니면 심의부라든가 뭐 이런 데로 다 흩어져서 기사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공적인 취재를 하다가 프레스 카드가 있으신 거예요? 보시죠. 그러면 없으면 뭐. 그러니까 어떤 언론사가 마음에 안 들면 동아일보, 그때는 야당지였잖아요. 550장이 들어왔었는데 다음에 갑자기 이게 500장으로 줄다가 450장으로 줄 수가 있는 거죠. 줄었죠, 사실. 그럼 사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왜냐하면은 7,200명 기자에서 4,200장만 나오다가 3,000장이 비었는데 그다음에 다시 3,000장으로 또 줄어요. 계속 줄어요. 줄기만 하는 그러니까 아무 때나 프레스카드 봅시다라고 하면은 다 통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 7,000명 기자가 있지만 기사를 쓰도록 허락받은 기자는 3,000명밖에 없는데 지금이 그런 거예요. KBS의 기자가 3,500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기사를 쓰도록 허락받은 기자는 사실 뭐 다른 업무를 맡을 수는 있는 건데 그러나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너는 막 기사 못 써 임마. 너는 제작진에 못 들어와 임마. 넌 시사 제작 빠져. 이렇게 해갖고 기사를 못 쓰게 돼 있는 기자가 생긴 거죠. 프레스 카드제랑 다를 게 없어요. 다만 대통령이 직접 한 장씩 나눠주는 거와 사장이 직접 만들어서 나눠주는 거의 차이일 뿐이지 이 프레스 카드제하고 뭐가 다릅니까? 야, 그런데 여기에 약간 부역했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언론의 탄압이 시작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게 약간 얼핏 그런 내용인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대통령은 잘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찬양하는 방식으로 이 보도의 방향이나 논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계엄령을 보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고 어떤 비운을 맞죠. 그러면서 이제 계엄령이 탁 터졌는데 포구령 1호에 이렇게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언론 출판 보도는 사전에 검열을 다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머나. 물론 예를 들면 오늘 뭐 오이값이 얼마고 배추값이 얼마고 이런 걸 안 받지만 정치 사회적인 중요한 것들 다 받는 거죠. 거기에 1.
발표문 외에는 쓰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2. 지금의 이런 언론 통제나 비상계엄을 비방하는 것도 금지한다. 3. 국민 여론 감정을 자극하지 말라. 그럼 다죠 뭐. 하지 말라는 거야. 계속 되다가 맨 마지막에 8번까지 가는데 8번은 기타 국가 이익에 반하는 사항. 그럼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분 나쁘면 다 안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1번부터 8번까지 다 지킨 기사를 가지고 가도 불가 또는 보류 이렇게 판정을 내린단 말이죠. 근데 또 대교게요. 침착히, 조용히, 편안하게 이런 단어들도 있어요. 왜 국민 감정을 자극하냐 이거죠. 예. 이런 통제 하에서 쓰는 건데 이걸 지금 데스크와 본부장과 사장들이 하는 거죠. 좀 편안하게, 탈 없이, 무리 없이 조용히 지나가도록 네. 예. 자극하지 말고 이렇게. 그렇게 하려면 그냥 방법 하나밖에 없네요. 안전하게. 당신 잘합니다. 훌륭합니다. 이것만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섹스, 스포츠, 스크린 쪽으로 기사가 흐르는 거고 모든 뉴스도 말랑하게 이제 바뀌는 거죠. 예. 아니 그러면서 그렇게만 하면은 또 이제 안 되니까 옆에서 도와주는 단체가 있다는 거예요. 도와주는 종교가. 그게 바로 보수 개신교가 제일 먼저 앞장서 도와줬다. 근데 불교가 좀 소극적으로 했더니 불교 아주 탄압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정확하게 하면 전두환 장군께서 새 나라의 지도자가 되실 건데 마음의 준비들을 해라. 근데 전두환이라는 이름을 못 쓰고 새 시대에는 새로운 군인들이 맡아야 된다. 새로운 군인이. 예. 이렇게 쓴 게 1980년 4월의 서울신문입니다. 예. 그것도 사장님이 가명으로 직접 쓰셨어요. 사장님이요? 예. 그래가지고 경향신문도 그때 그랬나요, 그러면? 경향은 그때 재벌신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했죠. 그래서 서울신문이 4월에 땅 터뜨리고 그다음부터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5월로 가잖아요. 5월에는 그런 거 쓸 계제가 저희가 없었죠. 여유가. 그런데 8월 19일 날 다시 시작됩니다. 왜 8월 19일이냐면은 전두환 장군께서 나 이제 장군 그만하고 대통령 나가려고 그래요 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 장군 띄워줘야 되니까. 위원장이죠. 그때는 국보위 위원장을 띄우는 기사가 막 나는데 더 재미난 거는 4월에 서울신문 시작했는데 조용하다가 8월 19일 날 언론의 찬양이 시작되는데 보수 기독교계가 8월 6일 날 전두환 장군을 위한 조찬 기도회를 엽니다. 예, 여기 롯데호텔 에메랄드 볼룸에서. 예.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용기를 냈을까? 첫째, 4월에 그 사설을 쓴 서울신문의 그분은 자기 동생이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래서 언지를 준 거야. 야, 이번에는 이제는 실세는 전두환입니다. 새 군부가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는 1월 달부터 했으니까. 준비 다 끝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찬양을 한 거죠. 8월 19일 날 쓴 언론들은 뒤통수 맞고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적당한 시점을 본 건데, 그럼 8월 6일 날 한 기독교는 누구한테 언지를 받아갖고, 야, 그 대단한데요? 기도회를 열었을까?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불교에도 요청을 합니다. 신군부가. 전두환 장군이 새 시대의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정도의 성명을 좀 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때 마침 상당히 좀 개혁적인 총무원 지도부가 있었거든요. 우리는 지금 개혁종단을 내걸고 있는데 그런 걸 어떻게 우리가 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딱 잡아뗀 거죠. 그래서 10월 27일 날 군합발에 짓밟히는 거죠. 전국의 사찰이. 스님들이 뭐 팔이 꺾이고 뺨 맞는 건 보통이고 전부 다 무릎을 꿇히고 옷이 다 찢기면서 전국의 모든 조계종 관련 사찰들이 10월 27일 날 군합발에 짓밟히죠. 그걸 12.7 범란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도도 잘 안 됐어요. 사실 그렇고. 천주교는 그때 어땠냐? 천주교는 줄줄이 행사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국제 행사가. 왜냐하면 전래 200주년 기념, 뭐 조선의 천주교가 온 지 150주년, 교황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못하겠네. 신군부 입장에서는 교황이 반드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카톨릭하고 사이가 좋아야 돼요. 그러네요. 예,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8월 6일 날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전두환 상임위원장을 위한 기도회를 개신교에서는 열고, 그 다음에 8월 19일 날 방송사에서 혹은 일간신문에서 찬양 기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8월 27일 대선이 있었고, 그다음에
개신교에서 또 9월 30일에 또 한 번 더 띄워주고 당선 축하 기도회를 또 하죠. 불교는 10월 17일 날 아무것도 안 하다가 혼나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인사 프라임 매주 월요일 코너 대기자의 일침이었는데요. 오늘 배 기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